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게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아마 이게 대부분은 이제 현업에서 활동을 또 오랫동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최근에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하셔서 또 합격하셔서 또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좀 다양하게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시험 공부를 위한 뭐 강의보다는 우리 개정세법된 내용에 대한 실무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꼭 알았으면 좋겠다. 또 요즘 이 부동산 세금이 너무나 이슈죠. 네, 너무나 많이 개정이 됐고 바쁘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학원에서 오늘 무료 특강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요 강의가 좀 실무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중계를 다 대부분 하시니까 뭐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일단 올해 개정된 사항은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 내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 요 지방세, 특히 요 지방세의 요 취득세가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 할애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취득세가 개정이 됐는데 그럼 모든 우리가 물건 취득이 개정이 된 거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일 뭐 현업하면서 질문 많이 받는 게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다 주택이죠? 바로 주택분에 대한 취득세. 요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작년 710 대책,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때 이미 공지했던 내용이고, 이것이 지금 시행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대책이 뭐 한 20몇 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세금 대책은 우리가 2017년도에 8.2 부동산 대책, 2018년도에 9.13 대책, 2019년도에 12.16 대책, 2020년도에 7.10 대책, 이렇게 한 4번 정도 개정이 됐어요. 최근에 발표된 거는 이제 세금 정책이 아니라 이사 대책은 이제 부동산 공급 정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것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중개하다 보면 특히 세금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4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적용되는 시점들이 다 틀려요.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뭘 물어봐도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아예 너무 머리 아프니까 세금만 물어봤다면 아예 번호를 써놨더라고요. 국세청 번호 몇 번, 어디 번호 몇 번 이쪽으로 물어보시라고.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혼선이 있는 부분이 이 주택에 대한 세금이 됐어요. 실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오늘 이 강의 듣고 뭐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손님한테 이렇게 하시면 된다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세금이 몇 천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취득세라든가 요 개정된 부분에 대한 애매한 부분들은 세무사를 찾아가시는데 2분 이상은 찾아가시라고 하셔야 돼요. 손님한테. 세무사마다 또 의견이 틀려요. 또 이게. 근데 본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세무서 가면 세무 공무원 본인들도 헷갈려요. 이게. 왜? 너무나 많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의 내용인지를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이 세금에 대한 중개를 할 때는 개략적인 상담은 해 주셔도 이제 구체적인 거는 반드시 서면 검토를 받으시라. 이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 실수함이 없지, 서면 검토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문제가 없다 했다가는 아주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요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신문지상에도 많이 봤지만 요 보유시 내는 세금 중에 재산세가 있는데 이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내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바로 이 종부세 개정이 또 많이 됐죠. 예, 개정이 많이 됐고 바로 종부세는 이제 세율 인상이 많이 됐어요. 세율 인상이. 그래서 지금 이 종부세는 몇 월 며칠 기준이죠? 6월 1일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6월 1일 기준에
정해지는 이 종부세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아주 올해 큰 이슈가 될 거예요. 특히 이제 다주택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임대하면은 이제 임대업 소득세가 임대소득세를 내는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완화됐습니까? 강화됐습니까? 강화됐죠. 특히 강화된 것이 아파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예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예요. 이번에 개정된 것이. 그건 이따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양도할 때, 임대관리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내겠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이제 역시 세율이 인상이 됐다. 세율 인상입니다. 세율 인상. 근데 세율 인상도 우리가 언제부터예요? 6월 1일. 얘랑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수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양도세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가장 큰 개정이 주택분 취득세 세율 인상, 종부세 세율 인상, 양도세 세율 인상 요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그래서 요 부분을 오늘 검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신고하는 사업자, 여러분도 해당이 되시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둘이 있죠. 일반 사업자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간이사업자. 네, 근데 이번에 간이사업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요 간이사업자 개정 부분도 이따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요 네 가지 포인트 정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교재,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딱딱 포인트가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가볍게 보겠습니다. 저희 교재 6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1번 주제가 가산금이라는 용어 나오죠? 가산금? 가산금 기억나세요? 가산금? 네? 도대체 공부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네. 그러면 가산금이라는, 우리가 가산세가 있고 가산금이 있죠? 네. 그러면 가산세가 먼저 붙는 거예요? 가산금이 먼저 붙는 거예요? 네? 이게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게. 그렇죠? 가산세가 먼저 붙죠? 가산세. 가산세가 먼저 붙고, 그 다음에가 이제 가산금이 붙죠? 요건 이제 연체이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고납부 기한이 있으면은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이걸 안 내면 또 가산금이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국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세는 가산금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고 얘도 폐지가 됐어요. 그럼 폐지가 되면은 뭐 아예 안 붙는 거냐? 그것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름이 폐지가 되고 이것이 이제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 라는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 폐지가 되긴 됐는데 이 지방세는 폐지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세는 올해까지는 가산금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 신고를 안 했다,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안 내면 가산금이 올해까지는 붙고 내년부터는 이제 고지후 납부지원 가산세로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지방세는 이미 폐지돼서 국세는 폐지가 돼서 없어졌고, 아시겠죠? 네, 이렇게 용어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현업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 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5번 있죠. 5번에 보시면은 주민세 용어가 있죠. 주민세 용어. 주민세 들어보셨어요? 주민세? 자, 여러분들 주민세 내세요, 안 내세요? 여러분은 어떤 주민세 내세요? 네? 사업할 때 내고. 네? 자, 우리가 주민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은 우리 평택시, 안성시에 송탄에 살고 있는 주민은 둘이야, 유형이. 바로 일반 주민도 있고 사업하는 주민도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 주민이 내는 것이 균등분 주민세예요. 무슨 주민세요? 균등분 주민세. 균등분이라는 건 뭐냐면요, n분지를 내는 거예요. n분지로.
우리가 N빵이라고 하잖아. N빵. N빵이 뭐예요? 이렇게. N분의 1로. 그렇죠? 네, 이게 균등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자, 중개업자, 또 이런 평택 학원, 이런 사업자가 내는 게 바로 사업자분 주민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용어를 바꿔서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균등분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뭐라고 바뀌었어요? 개인분. 재산분이라는 말을 뭘로 바꿨다? 사업소분. 이제 용어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용어가. 헷갈리니까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그 다음 페이지 6번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자, 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항은, 요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흔한 건 아닌데, 이 규정을 만든 거는, 정부가 조세 회피를 할까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만든 건데요. 자, 신탁. 신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신탁.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신탁이라는 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옛날 학계로 공부하실 때 뭐 신탁을 통해서 뭘 하고 뭐 처분 신탁, 개발 신탁, 관리 신탁, 뭐 금전 신탁 이런 거 할 때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요즘은 이런 신탁을 활용해서 부동산 개발을 많이 해요. 특히 PF를 일으키면 개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거 분양하면은 뭐 시행사 무궁화 신탁, 시행사 아시아 신탁, 그 다음에 시공사 어디 건설. 그렇죠? 그때 보는 거잖아요. 그게 신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다. 근데 땅을 갖고 있는데 내가 땅을 갖다가 이 여러분 중개한 이 지주가 뭐 할 줄 몰라요. 근데 농지를 한 10,000평 갖고 있는 거야. 근데 10,000평 갖고 있는데 물류창고로 요새 물류창고 때문에 뭐 난리가 아니냐 지금. 예, 저한테도 물류단지 알아봐 달라고 하는 데도 많은데 그러면 이 물류창고를 개발해야 되는데 돈이 막대기 들어가잖아. 그러면 신탁사를 끼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신탁사가 이 땅을 갖다가 대행 관리해주면서 뭐 시공사, 금융사 다 연결해줘. 그래서 관리하다가 얘네들은 신탁 보수를 받고 나중에 처분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리만 해주면 관리 신탁, 개발까지 다 해주면 개발 신탁.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신탁을 해서 맡기는 사람을 뭐라 할까요? 맡기는 사람. 신탁자 또는 위탁자. 이해하셨어요? 네, 위탁자. 그러면 맡김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수탁자. 그러면 이 신탁을 한 부동산이 있어. 신탁을 한 부동산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신탁을 한 부동산은 위탁자가 내야 될까요? 수탁자가 내야 될까요? 이 얘기예요. 이 부동산 재산세 누가 내야 될까? 네? 네? 수탁자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위탁자 아니면 수탁자. 네. 자, 이게 이 재산은 누구 거예요? 위탁자 거죠? 근데 원래 위탁자 건데 이게 작년까지는 수탁자한테 과세를 했어요, 이거를. 그런데 올해 개정해서 다시 이거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거야. 실제 얘 거잖아요. 어? 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소유자인 위탁자한테 여기다 과세를 하겠다는 거야. 여기다가 아니라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 보시면은 수탁자 신탁법이에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 명의신탁은 아니고 명의신탁 말고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이름으로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누가 주인이니까 위탁자가 주인이니까 위탁자 내라. 이해하시겠죠? 자,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그 7번에 보시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의 동그라미, 주택의 세율의 특례예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재산세를 왜 알아야 되냐면 재산세가 종부세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나중에 종부세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실 때 재산세는 토지재산, 건물재산, 그 다음에 주택재산, 그 다음에 선박재산, 그 다음에 항공기재산. 여기 있었죠? 자, 옛날에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날라갔지만. 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그럼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토지. 되죠?
종부세 안 나오는 토지가 뭐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종부세 안 나오는 토지. 어쩌면 이렇게 다 까먹었을까? 네? 네? 어쩌면. 하여튼 매년 그래서 이게 하긴 해야 돼, 진짜.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분리과세 토지란 말 들어보셨죠? 분리과세. 기억나요? 네? 분리과세? 그 문제만 틀린 거예요? 네? 그 문제만 틀렸어? 네? 자, 아니 이게 의뢰인들이 가끔씩 이거 들고 온다고. 그 재산세 고지서 보면은 분리과세라고 써져 있는 토지가 있어. 분리과세. 분리과세 토지는 제외야. 얘는 제외. 그렇죠? 분리. 어쨌든 우리 세법에서는 합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세가 되는 토지는 합산 토지지, 합산 토지. 합산된 합산 토지. 합산 토지는 종부세가 나와요. 합산 토지는. 그러면 분리과세 토지는 어떤 거냐? 뭐 예를 든다면 농지. 그렇죠? 경작 농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목이 장이 뭐죠? 공장 용지. 그렇죠? 공장 용지.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거. 이런 땅. 어쨌든 여러분 고객이 재산세 고지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분리라고 써 있다. 그러면 그건 종부세 안 나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합산이라고 써 있으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합산해서 일정 기준 금액을 넘었을 때만 나오는 거죠. 네. 자, 건물 종부세 나와요. 건물. 이런 건물. 건물 나와요? 여러분들 상가 중개하면 상가 건물 종부세 나와요? 네? 요새 중개해본 지 오래됐어요? 네? 자, 상가 건물은 안 나와요, 건물은. 아니, 뭐 나오는 것 같던데 토지는 나와. 건물은 안 나오는데 토지는 나올 수 있어요, 토지. 그럼 요 건물도 꽤 큰 건물인데, 평택에서. 요 건물도 종부세 안 나옵니다. 하지만 대지지분은 종부세가 나올 수 있어요. 왜? 토지는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요 건물은 합산 토지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주택 나올까요? 주택 나와요. 그렇죠? 얘네는 다 재산세 나오고. 선박은 안 나오죠.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항공기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요 주택하고 요 토지만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주택분 재산세가 세율이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0.1에서 0.4%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주일사 이렇게 외웠는데 네. 기억납니까? 주일사.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례 조항이 생긴 거야. 특례 조항이. 자, 특례 조항이 뭐냐?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6억 이하.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좀 더 낮춰주자. 이렇게 개정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의 재산세는 세율이 더 낮아져요. 약간씩 더 낮아집니다. 높지는 않지만. 그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가표준액이 시가표준이 얼마 이하? 6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예요. 그리고 특례 세율을 해주겠다. 세율을 낮춰주겠다 이거예요. 세율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신탁을 만약에 1세대,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데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또 아파트를 가지고 있네. 근데 이거를 신탁을 걸어 놓은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1세대 2주택자냐 1세대 1주택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명의는 신탁사 명의로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다 1세대 1주택이다. 네? 둘 중에 하나죠 어차피. 네.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네. 이게 애매모호했거든 이게. 근데 이게 과거에는 신탁사 명의로 껴 있으니까 수탁자에게 재산세가 나오니까 1세대 1주로 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부러 신탁을 걸어주는 거야. 그럼 이게 2주택자가 되면 종부세까지 나와버릴 수 있거든 이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신탁을 일부러 했던 거예요. 이게 딱 걸린 거야 이게. 이거 알아? 이제는 아예 신탁을 해. 이제 어떻게 공유주성부 해가지고 신탁을 또 알아가지고 신탁을 해놓은 거야. 근데 신탁도 2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 얘기예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세율, 우리 10페이지 가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요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비교 정리해 둔 건데,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재산세 세율은, 과표가 6천만 원 이하, 이때 공시가격 1억 6천,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재산세는 계산이 어떻게 여러분들 공부하셨냐면, 가물가물 하실 텐데, 자, 요 지자체 고시가인 시가표준에 지자체에서 고시한 금액을 시가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세를 고시할 때 만든 기준금액을 뭐라고 그래요? 기준시가. 그러니까 국세는 기준시가, 지방세는 시가표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가표준액에다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자, 이런 단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0.1에서 0.4%야. 그럼 만약에 공시가가 1억 원짜리라고 한다면 1억 원에 얘는 60%거든요. 이게 작년도 60%고 올해도 60%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요 금액이 1억에 60%니까 얼마가 돼요?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6천에다가 요 세율이 붙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시가 1억이라는 말은 요 시가표준 조회금액이 1억 원인데 여기다 60% 곱하니까 6천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0.1, 0.15, 0.2, 0.4인데 자,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이야. 그러면은 공시가 6억이면 호가는 더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지자체 고시가 6억 원까지는 0.05. 그러니까 0.05%니까 0.1에서 그렇게 많이 낮아지는 않지만 수율을 낮춰준 거예요. 0.15는 0.1%. 그러니까 0.05%씩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가 0.4인데 얘는 0.35. 네, 그래서 0.05%씩 세율을 인하시켜 주겠다. 자, 그래서 감면 효과는 이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많이 감면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깎아주겠다 이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자, 710 부동산 대책. 자,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제일 또 많이 질문받는 거 요 주제입니다. 바로 취득세율 개정. 자, 요 규정이에요. 이것이 자, 취득세.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요게 토지나 상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 자. 그럼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주택법상 주택을 말합니다. 그럼 주택법상 주택은 두 가지가 있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매매로 사. 그럼 토지 상가는 취득세율이 몇 프로일까요? 네? 4.6%죠, 4.6%. 어? 아, 이거 조견표에 있잖아, 조견표에. 네. 네. 컨닝이라도 하면 되지, 뭐. 네. 그러면 얘는 매매가에 대해서 4.6%예요, 4.6%. 일반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매매가가, 얘가 10억짜리면은 4,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택은 이거를 굉장히 유리하게 해놨었어, 그동안. 그래서 주택은 이거를 우리 저기 있는 대로 그냥 주택수에 관계없이 그동안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이게 가장 큰 메리트였었어요. 주택수를 안 따져요. 1주택자가 되든 2주택자가 되든 3주택자가 되든 그냥 가액에 따라 얘는 6억 원까지는 1%, 그 다음에 9억 원 이하까지는 2%, 9억을 넘었을 때는 3%. 3%. 물론 여기 이제 뭐 지방교육세까지 하면은 뭐 1.1, 2.2, 3.2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작년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 특히 다주택자 특히 조정지역의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취득세 세율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일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렇죠? 취득세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개정 전에는, 그러니까 이때 개정 전이라는 것은 710 대책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전까지는 얘가 집이 한 채가 되든 두 채가 되든 세 채가 되든 1에 3%였었어요. 다만 4주택자가 됐을 때는 12%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강남에서 우리 그 랜드프로에서 공부하고 뭐 RSA 교육도 받고 한 분이 이제 강남에서 중개를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손님이 하필 3주택자 손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집을 하나 더 사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4주택, 어차피 주택수가 관계없으니까 고가주택이니까 3%라고 얘기했던 거야. 난리가 난 거지, 이제. 보니까 이 손님은 4주택자였던 거야. 그러면 그 손님은 12%거든, 12%. 그러면 3%하고 12%는 4배 차이예요. 그럼 10억짜리면 얘가 3천이면 10억짜리면 얘는 1억 2천이야.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네? 당신 뭐 올해 합격해서 뭐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 문제만 저 틀렸습니다. 네? 다른 건 재산 다 맞은 취직세만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그렇죠? 그렇죠? 자, 큰일 날 뻔하다가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빨리 가서 다시 얘기하라. 큰일 난다. 다시 12% 빨리 얘기하라. 자, 증여는 3.5%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개정을 한 거죠, 이제. 자, 그러면 1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이 뭐냐면 무주택자가 집을 샀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종전대로 똑같이 가. 그런데 이제 누구부터 문제가 돼요? 집이 두 채. 조정지역. 그러면 평택은 조정지역이죠. 안성도 조정지역이잖아요, 일부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택이나 안성이 다 조정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조정지역에서 집이 두 채 됐을 때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8%가 되는 거예요, 8%가. 그럼 만약에 얘가 4억짜리 집이다, 4억짜리 아파트다 하면은 옛날 같으면 4억짜리면 1%거든요. 왜냐면 6억까지는 1%였으니까. 그럼 옛날 같으면 4억에 1%면 400인데 얘가 8%가 되면 4억에 8%가 되면 얼마 돼요? 4% 32, 3,200이 되는 거야. 순수 취득세만.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몇 백하고 몇 천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3,200은 자동차 한 대값 날아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조정 지역에 집을 사서 두 채가 됐을 때는 여기는 중과를 해야 하네요. 중과를 안 하죠. 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조정 지역에 집이 두 채가 됐을 때 이분은 중과가 안 돼. 그러니까 같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확 달라지는 거야. 지금 이런 선상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중요하시다 보면. 대부분 집 한 채에다가 또 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러면 조정지역에 집을 사면은 8%대가 되는 거지만 비조정지역은 1, 2, 3%가 되는 거예요. 그럼 1%짜리가 돼버리면 거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요새 분위기가 조정지역의 어느 지역이 중개가 잘 되겠어요. 네? 요새 아주 뭐 중개를 포기했나 보네. 네. 자, 조정지역의 연접지역이 잘 되는 거죠, 연접지역. 그 평택의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이 어디예요? 평택 옆에. 당진인가? 안성원고. 예? 안성원고.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같은 거, 안성원 전체가 다 조정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 지역에 아파트가 나왔다. 그럼 거기 가는 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조정지역이 아닌 데를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사무실 와서 여기는 조정지역인가 아닌가 이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요 구간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적인 물건도 뭐 작업을 하셔야겠지만 비조정적인 물건도 작업을 또 해놔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 이것만 생각하면 이 손님한테 조정 지역에 있는 물건을 소개하기가 애매한 거야, 이게. 손님이 그러는 거야. 이제 8% 내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거야. 그럼 손님을 근데 설득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2달 동안 계속 하나도 못 썼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렇죠? 자, 그러면 대부분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이제 많은 거야. 더 이상 설명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하셔야 돼. 이렇게 세금이 규제가 될수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정확하게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손님이 여러분이 있는 조정지역에서 중개를 해. 그래서 사러 왔어. 근데 취득세가 8%야.
근데 뭘로 설득할 거냐, 이 손님을. 아, 세금 이렇게 많이 내는데 내가 이거 사겠냐. 자, 그러면 손님 앉아보세요. 아, 바쁜데, 앉아보시라고. 어? 오늘 커피도 여기 스페셜 원두커피야. 하나 드셔보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른다 이런 말 있죠, 옛말에.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세금이라는 것은 취득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어요. 그게 세 가지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취득세를 내가 내단 말이에요. 중과가 됐어. 8%가 중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겠죠.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가액에서 그에 따른 필요 경비를 빼도록 돼 있어요. 경비를 빼주고 공제를 해줍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장특 공제 이런 거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온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요 과표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경비가 많아질수록 공제가 커질수록 과표가 줄어드니까 세율이 떨어지고, 세율이 떨어지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절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경비 인정을 얼마큼 많이 받느냐, 공제를 얼마큼 많이 받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요때 취득세 낸 거는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비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돼요. 얘는 경비 인정이 된다고. 그런데 보유세는 경비 인정이 안 돼. 아쉽게도 보유세는 경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세는 경비 인정을 해줘. 그러면 자, 결론. 취득세가 더 세금이 커요? 양도세가 더 커요? 양도세가 더 크지. 양도세가 더 크잖아. 왜요? 세율이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손님, 1보 후퇴 2보 전진이라는 말 아시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손님이 지금 취득세를 많이 내시는 거니까 물론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대파할 때 양도세 중과 맞을 텐데 다주택자라. 그러면은 양도세를 갖다 할 때 요 8% 냈던 것만큼을 그만큼 경비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내가 손해를 봤지만 양도세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취득세를 줄이고 양도세를 그만큼 더 낼 것인가, 취득세를 더 내고 양도세를 줄일 것인가를 생각하면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손님이 생각해 보셔야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이 손님이 이걸 못 알아들으면은 이 손님은 다시 교육을 시켜야죠. 네. 대부분 다 안단 말이야. 일반 손님이 양도세가 크다는 건 알아요. 왜? 요즘 손님들이 다 똑똑해. 다 똑똑해요. 다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어떤 때는. 그래서 힘들어 죽는 거야, 우리가. 더 많이 알아, 더 많이 알아. 더 많이 막 다 조사해가지고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아는 거야? 왜 많이 알게? 요새 뭐 다 인터넷, 자료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른 거 얘기할 필요는 없고, 취득세를 그만큼 내시는 것이 당장은 손해이지만, 나중에 대파할 때는 절세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이 경비 인정을 못 받으면은 진짜 이건 폭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설득을 해 보시든, 그래도 설득이 안 되면 아유 손님 그럴 줄 알고 제가 비조정지역 하나 물건 또 잡아놨지. 예?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거라도 하나 하셔. 네, 잡아놨어 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 세금의 중과를 활용해서 세테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중개를 하시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가셔야 돼. 내년이야 뭐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고 올해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손님이 갸우뚱해. 아유 그러면은 손님 잠깐 기다리셔 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것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규제한다는 거지 상가나 토지를 규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손님 내가 상가나 토지 내가 그것도 또 갖고 있어. 상가나 토지 하나 골라봐. 그렇죠? 어딜 가죠?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 하여튼 이 법인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개정전은 1-3%인데 법인은 무조건 12%야. 가끔씩 이제 법인 만들어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법인 열풍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주택자가 되니까 개인들이 다주택자가 되니까 중과가 되니까
야, 그러면은 1인 법인을 만들자. 그래서 시중에 부동산 뭐 책 베스트셀러에 뭐 법인을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다 법인 얘기했었다고. 그러면 그런 좋은 방법들은 조용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막 이 유튜브도 뜨고 다 뜨고 다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걸 국세청은 안 보나? 아이고, 이제는 법인까지 만들어.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네. 딱 걸렸어 아주. 그러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사면 몇 프로예요? 12%, 12%. 무조건 12%예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세금 폭탄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죠.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주택수를 우리가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렇죠? 주택수를 세 채면 두 채로, 두 채면 한 채로. 자, 그러면 이걸 매물로 내놔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팔리지가 않아. 왜? 상대방도 사면 다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즘 제일 강남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증여를 많이 해요, 증여. 에휴, 이거 팔리지 않는 건데 그냥 증여하자. 그렇죠? 그랬더니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또 본 거야. 아유, 이제 또 증여까지 하죠. 또 만들었어. 준비했지, 우리가 뭐. 기준시가 얼마요? 3억 원 이상이에요. 자, 3억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3억 원이 안 되면 상관없어요. 3억 원이 안 되면은 우리가 기본세율 3.5% 하는데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했을 때는 12%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기준시가 4억짜리가 있고 기준시가 2억짜리가 있다면은 주택수를 줄인다면 어느 걸 증여해 준다는 거예요? 2억. 2억짜리를 주면은 이거는 그냥 3.5% 되지만 4억짜리를 주면 12%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다만 비조정 지역은 증여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 지역에서 증여를 했을 때도 취득세율이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 지역에서 뭘 할 때는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하는 그런 조항이 됐다는 거 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도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되냐면 17페이지. 17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모든 주택이 다 취득세가 중과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이제 정부가 고시를 해 놓은 거예요, 지자체가. 요러한 이제 어린이집부터 요런 주택, 상속주택까지 요 주택은 중과주택에서 빼주겠다. 여러분 17페이지에 있는 그 표에 17페이지에 표. 자, 그 중에서 우리 실무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물건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공시가격 얼마예요? 1억 원이야. 아마 요거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공부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것이 개정 발표가 되자마자 경기도권에 공시가격 1억 원짜리 물건이 불티나게 팔린 거야. 정말 사람들은 빨라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발표하면 바로 여러분 쫓아오는 거예요. 기준시가 1억 이하짜리 물건 좀 알아봐달라고. 그게 뭔데요? 네? 뭐 박자가 맞춰야지. 그럼 왜 1억에 1억 2천짜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자 속 터지는 거지. 아니 1억 원 이하는 중과가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근데 주의할 게 뭐죠? 재개발은 또 안 돼. 재개발로 지정된 지역은 1억 원 이하도 중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재개발한 분이 1억 원짜리를 했는데 이 중개하는 분이 연락이 온 거야. 교수님, 1억 원 이하짜리는 중과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중과되죠? 중과 안 될 텐데요? 나중에 물어보면 재개발에서 중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억 원만은 또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요즘 이런 물건 없어요. 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게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었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요새 맞는 게. 이거 근데 그거 네. 호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요거는. 예. 자, 그 다음에가 요새 또 유행이 주택건설사업자야.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주택. 주택건설사업자란 말 아시죠? 이거는 주택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주택건설 등록. 그런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요거는 제외입니다. 이거는. 그 질문한 거는 그 양도세 규정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14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실무에서 요 취득세 규정을 많이 물어보는 것만 제가 발췌를 해놓은 거예요. 주요 질의응답 사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실무하실 때 주로 많이 물어보는 사례를 정부가 만들어놓은 사례를 제가 발췌를 해놓은 거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1세대. 아까 우리가 1세대는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냐, 1세대 2주택자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졌었죠. 그래서 이 세대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럼 거기 보니까 1세대라는 것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말하는데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뭐를 하여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설사 주소가 분리가 돼 있어도 집을 갖다가 자녀 명의로 사도 다주택이 된다는 뜻이야. 왜? 고의적으로 주소 분리를 해놨을 거라 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6번입니다. 6번. 자,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거죠.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느냐. 자, 거기 보니까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는 주택분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우리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면은 취득세는 안 나와요. 근데 내던데 그게 말은 나중에 잔금을 치르면. 잔금 치면 주택으로 바뀌거든. 그때는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한 가지. 그러면 자, 우리 분양권을 사요. 여러분 분양권 뭐 중요하신 분들 여기 계실 텐데 그럼 분양권에 P가 붙잖아요. P가 붙죠? 그럼 요 P는 취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P 신고해요? P? 안 하지 않나요? 조금은 해요? 네? 그냥 봐서 조금 하시는 거예요? 야, 그동안 그렇게 해온 거야, 그냥? 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사고인 거야, 이제, 이게. 네? 자, 요 P는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 으로 개정이 됐어요. 언제? 이거는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작년에. 신고 대상이 무슨 뜻이냐고요? 아니, 조금은 하신다며. 신고 대상 원래 네? 조금씩 신고하죠. 안 하죠. 안 했죠. 무조건 해야 돼요 이제는. 그럼요. 예. 아니, 조금 하셨다며. 네. 네.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럼 마피는 어떻게 돼요? 마피. 예? 마피가 뭐예요? 예? 신고해요? 그러니까 신고를 어떻게 해야 돼, 마피는? 알아서 해요? 조금 많이? 네? 자, 마피는 빼주는 거야. 응? 그러면 P는 분양가하고 실제 불입한 금액이 있으면 분양가보다 실거래가가 더 많다는 거죠? P니까, 그죠? 그럼 요걸로 신고하는 거야. 근데 마피니까, 그죠? 더 작다는 거죠? 그러면 요 마피 거는 빼고 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프리미엄은 다 신고를 해야 되고 마피는 빼고 신고를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취득세 더 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더 내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개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하셨으면은 이거는 취득세를 갖다가 과소신고하신 거야. 그러면 그건 걸리면 다 추징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주의를 하셔야 돼. 아셨어요? 네. 이제 조금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 또 녹음 나가는데 이거 조금 했다 보면 또 네. 누군지 이름을 안 물어봤으니까 조사는 안 나오겠지 뭐. 자, 16페이지 갑니다. 16페이지.
자,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거죠. 자, 7번이죠. 7번.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이거 참 많이 물어보는 현장에서. 오피스텔도 주택수로 잡힌다. 지금 그런 얘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주택수로 잡히니까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저긴 거야. 그러면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오피스텔을 천안용 오피스텔 하나 분양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중과로 가는 거냐? 지금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자, 그럼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8번에 그 답이 있죠. 8번에 보니까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그럼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 뭐냐? 자, 뭐라고 돼 있죠?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무슨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을 때는 중과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걸 갖다가 사용을 하면서 주택분 재산세로 고지서가 나오면은 그때는 주택수로 잡힌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살 때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게 정부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 가보시면은 1번이 1번. 요 1번도 우리 실무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사 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은 취득세가 중과가 되느냐.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일시적인 2주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신주택을 구입한 거지, 취득한 거지. 그렇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집을 이제 매물로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매물로 내놓으면 양도세는 어떻게 돼요? 양도세는? 양도세는 세금 내야 돼요? 비과세 되는 거예요? 이거 내야 돼요? 이거 비과세 가능하잖아, 비과세. 비과세 가능하죠? 네? 대신 이거를 몇 년 이내 팔아야 돼요? 몇 년 이내? 1년? 1년도 있고 3년도 있지. 이걸 잘 해석하셔야지. 무조건 1년이 아니죠. 얘가 조정지역 내는 우리가 1년이 되는 거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3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취득을 하게 되면 집이 두 채가 되는데 그러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 두 채로만 본다면 중과가 돼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아니 나는 지금 이거를 이사 가려고 집을 갖다가 내놓고 물건을 산 건데 두 주택으로 봐서 중과를 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상은 요거는 중과를 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건 1에서 3%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대신 전제조건이 있어. 이거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를 맨 처음에는 안 해주고 이걸로 매기는데 나중에 사후관리를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정지역에 있는 평택이나 안성에 있는 물건을 1년 안에 못 팔면 추징 처리가 되는 거야. 중과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후관리를 나중에 한다는 거. 그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거야 국세청에서 여기다 해당 평택시나 안성시에서 자료를 보내주면 되지 뭐. 그렇죠? 이때 못 파신 분들만 자료를 보내줄 거예요. 전산으로. 그럼 여기서 다 발췌해가지고 다 추징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 지금 현장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예, 그거는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지금 또 끝내고 또 나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자, 질문은 이따 쉬는 시간 하셔도 될 것 같아. 제가 이따 시간 들 테니까. 17번.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지역의 3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조정지역의 집을 산 것이 아니라 비조정지역의 집을 산 거죠. 그럼 아까 우리 표에서 조정지역의 집을 사서 두 채가 되면은 중과를 해야 하네요. 중과를 하죠. 근데 비조정지역의 집을 사서 두 채가 됐으니까 얘는 중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로 합니다. 종부세. 22페이지 종부세. 자, 종부세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우리가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머리가 아찔아찔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공시가액의 합, 그러니까 공시가액의 합이란 뭐냐면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으면 다 합치는 거예요, 일단은. 합쳐서 요걸 갖다가 합계를 내. 그러면 합계를 국세청에서 내가지고 여기서 얼마요? 6억. 자, 6억은 아시죠? 6억을 넘는 금액에 요게 개정이 됐어요. 95%. 요게 작년에는 90%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 5% 인상이 돼요. 내년에는 또 5% 인상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부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냐면 종부세 구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액의 합에서 마이너스 일정 기준 6억. 자, 이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 곱하기 세율이에요. 근데 이 세율이 누진이야, 누진 세율.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종부세가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는 거냐면 지금 정부는 이 공시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폭 인상. 거의 아파트는 거의 시세 수준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감정가를. 그러니까 엄청 올리는 거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중개보수도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공시가를 올리는 바람에 중개보수가 문제가 된 거지. 중개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요 비율도 올리는 거예요, 비율도 지금 5포인트 올렸단 말이에요. 5% 올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가 세율도 올린 거예요, 세율도.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다 올린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도 올리고, 이것도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돼? 종부세가 어마무시한 거지. 물론 제가 예시를 들지는 않았지만, 그럼 강남에 집 두 채 갖고 있는 분들은 2, 3천 나오던 분들이 6천, 7천, 8천 나오는 거야. 아, 그럼 내면 되지 않냐? 돈도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 종부세가 왜 부담스럽냐면 한 번만 내는 거예요? 매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매년 내야 되는 거야.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6천, 7천씩 만약에 내면 6천이면 뭐 진짜 중형차 한 대 값인데 한 대 값이 매년 내야 되는 거야, 아주. 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버는 사람도 그거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렇죠? 6월 1일만 되면은 그냥 6.25가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가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6.25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자기한테는.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인상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요? 올해 6월 1일 시점부터 적용할 테니까 당신 다주택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6월 1일 전에 뭐 매매를 하든 뭐 지금 증여를 하든. 근데 한 분은 이분이 이제 서울에 집을 두 채 갖고 있어요. 잠실 5단지. 그 좋은 잠실 5단지 하나 갖고 있고 뭘 또 하나 갖고 있는데 아들이 미국에 있어. 집이 안 팔려. 팔기도 싫고. 아니 잠실 5단지를 내가 왜 팔어?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야 아들 내가 너한테 이거 증여해 줄게. 그랬더니 증여세가 어마무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안 온다는 거야. 아버지의 삶은 아버지의 삶. 나의 라이프는 나의 라이프. 나 미국 사람입니다. 시민권자. 네? 아버지 속 터져요. 아니, 증여를 해주겠다는데도 안 오겠다는 거야, 이게. 그렇죠? 뭐, 박자가 맞아야지 뭘 해먹지. 어쨌든, 지금 이런 선상의 노인분들이 지금 엄청 많은데, 이게 바로 종부세야.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정한다? 올해 6월부터. 그러면 이게, 자, 가장 큰 타격을 보는 사람이, 일단 비조정지역의 3주택 이상자, 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예요. 요분들은 이게 개정 전에는 이게 호가가 8억에서 한 12억, 요거를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조정한 금액은 3억 이하인데, 자, 요거는 세율이 1.2%, 작년까지는 0.6. 그럼 0.6에서 1.2%면은 몇 배를 중과하는 거예요? 2배, 더블 치는 거예요, 더블. 그럼 100만 원이면 200이고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나온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3.2%에서 6%예요. 역시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2배 나오는 거야. 이 논리로 간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지역에 집 두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긋지긋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법인은 아예 이제 묵사발이야.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최고 세율이야, 법인은. 비조정지역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법인은 무조건 3%. 최고 세율.
조정지역에 집 두 채 갖고 있는 분들 법인은 6%예요. 6%. 그럼 지금 법인 이름으로 집을 갖다가 뭐 두세 채가 뭐예요? 10채, 20채, 30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법인이 많은데. 거기들은 지금 6% 맞아야 돼, 6%. 그래서 이 법인들이 올해 6월 1일 이전에 매물들을 실제 지금 내놓고 있어요, 지금.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죠? 그래서 개인은 좀 개인은 좀 애매하거든, 그죠? 근데 법인 매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도 그런 물건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 매물들이 지금 빨리 팔아달라. 지금 이렇게 하는 데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또 그동안 매물이 잠겨 있었는데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이제 이걸 지켜봐야죠. 지금이 벌써 2월이니까 어차피 계약에서 잔금 2달이니까 결론적으로 3월에는 매물을 내놔야지 5월에는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봄 되면은 이제 매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의사결정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 있는 주제가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 한도. 요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은 집을 한 채, 두 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한 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건이 4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하나 3억짜리가 있어. 이건 7억짜리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4억에 3억을 더하면 7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6억을 넘었잖아요. 그럼 6억을 넘었으니까 종부세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럼 1억에 대해서 종부세 나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도 6억을 넘었다면 종부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이 의리라는 사람이 난리가 난 거야. 뭔 소리냐. 아니,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세금이 종부세인데, 아니, 내가 무슨 다주택자냐, 이거 나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는 혜택을 달라 이거야. 그럼 어르신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3억을 더 얹어달라, 이거, 3억을. 네? 3억을. 그럼 9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9억이 되면 이번 종부세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래서 종부세에서 역시 취득세처럼 마찬가지로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굉장히 유리하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택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2주택자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주택으로만 줄여도 종부세 혜택을 보는 거야, 이게.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병하고 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병정 배우셨죠? 병정. 네. 제일 싫은 사람이 병이었어요, 정이었어요, 민법 시간에. 네. 갑을만 나오면 그래도 좀 푸는데 병정만 나오면 막 헤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집이 10억짜리 아파트고 정도 우리가 10억짜리 집이에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자니까 10억이잖아. 그러면 얘도 9억을 초과했고 9억을 초과했으니까 종부세가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랬는데 이분은 이 병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42세고 보유기간이 4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이 정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70이고 보유기간이 10년인 거야. 그러면 똑같이 10억이니까 이런 거에 상관없이 종부세가 똑같이 나온다고 했더니 이 어르신이 난리가 난 거야. 야,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이 친구는 나이가 지금 몇 개고 내가 지금 보유기간이 몇 년인데 어떻게 세금을 똑같이 매기냐 이거야. 그러면 어르신 어떻게 드릴까요? 왜 자꾸 어르신이라고 그랬나? 나 중년이야. 네? 자, 그래서 우리 세법은 나이를 반영해서 보유기간을 반영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제일 큰 수혜 대상자는 1고가주택자가 제일 종부세 수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많고 보유기간이 긴 강남에, 용산에, 뭐 역세권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똘똘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종부세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주택은 주택수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절세의 화두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매매로 주택수를 줄일 거냐, 증여로 줄일 거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자, 그런데 뭐가 개정됐다는 거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고령자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맞아. 60세가 어떻게 고령자야. 근데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고령자가 돼도 되지. 그렇죠? 지금 세금 줄이는데 뭐 고령자면 어때 지금? 그러면 60세 이상이면 10%를 해주는데 이분은 올해부터는 어떻게 주겠다는 거야? 20%. 20% 늘려주겠다는 10%. 자, 중요한 게 바뀐 거죠? 65세 이상은 20%인데 30%. 70세 이상은 30%인데 40%. 그러니까 70세 이 어르신은 40%까지 용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입니다. 5년, 요거는 개정된 게 없어요. 이거는 작년과 동일하게 5년은 20%, 10년은 40%, 15년은 50%. 그럼 만약에, 자, 이 친구, 여기 젊은, 요 사람은 공제가 돼야 한대요. 42세 안 되는 거죠? 60세가 안 된 거니까. 그 다음에 4년 6개월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5년이 안 됐으니까. 자, 이 어르신은 되는 거죠? 70세? 몇 프로 되는 건 몇 프로? 네? 이게 작년에는 30%인데 40% 되는 거죠? 그럼 40% 공제가 되는 거, 40%.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이잖아. 그럼 10년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요 40%. 그러면 요게 중복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중복공제가. 돼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70%였다고. 그럼 만약에 얘가 40% 했으면 작년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0%까지만 받는 건데 올해부터는 80%까지 공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만 원이면은 80만 원 공제 받는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800인 거야.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1주택자로 주택에서 줄인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게끔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줄이려면은 주택수를 줄이느냐 못 줄이느냐 이게 관건인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세부담의 상한. 자,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종부세가 개정이 됐지만 어쨌든 종부세가 지금 뭐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비율이 올라가고 세율이 올라가면은 세금이 확 올라간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만약에 2020년도에는 뭐 100만 원 나왔는데 2021년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20이 나왔다. 그러면은 100만 원 나오던 게 320 나와버리면은 다 내야 되느냐?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1000만 원이면 3200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세법은 그나마 상한을 만든 거야. 요 상한 범위 내에서만 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비조정지역은 개정된 게 특별하게 없어요. 근데 조정지역에서 자 1주택자가 됐을 때는 150%, 근데 2주택자가 됐을 때는 작년에는 200%였는데 이게 몇백 프로예요? 300%야. 그럼 만약에 얘가 100만 원이면은 200%였으면 얼마만 내면 돼요? 200만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 120을 안 넣어도 됐었던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300%가 되면 어떻게 돼? 300만 원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20만 원은 이제 안 넣어도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0만 원 낼 걸 30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1000만 원 낼 걸 300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야. 2000만 원 낼 걸 300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정지역의 다주택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2주택자가.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계산시는 기본공제를 폐지하겠다. 자, 법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다? 이 공제 6억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법인은 이걸 아예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95%. 세율도 최고세율. 최고세율. 그리고 법인은 그럼 세부담의 상한이 있느냐? 없어요. 상한이 없어. 법인은 상한이 없어요, 법인은 상한 제도를 폐지시켰어. 법인은. 그럼 법인은 320만 원 다 내야 되는 거야, 법인은.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세율에다가 상한 없이 3,200이든 5,000원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법인이 6월 1일 기점으로 버틸 수 있겠냐 이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24, 25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가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설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자, 우리가 건설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뭐가 개정되냐? 오른쪽 개정란에 보니까 공시가격이 건설 임대가 작년까지 6억이었지만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치를 얼마까지로 끌어올려준다? 9억 원이야.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9억 원 이하로 이제 더 올려주겠다. 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가보세요. 29페이지. 29페이지 가보시면 5번입니다. 자, 5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 그렇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세 부분 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요. 원래 여기 보시면 공동명의는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각각으로 봤었어요. 그리고 공제 금액도 6억을 해주겠다. 세액 공제 없고 이거 신청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걸 갖다가 얘도 9억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야. 세액 공제도 해주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억이면은 1세대 1주택자고 연세가 많으시고 보유한이 기니까 세액 공제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 1세대 1주택자인 분들이 단독명의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명의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실무 현장에서 참 이게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단독명의가 많겠어요? 공동명의가 많겠어요? 네? 보통 집사면 단독으로 많이 하나요? 네? 좀 이상한데? 네? 공동명의로 많이 하죠. 왜?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좋아. 첫 번째, 소득세 정산할 때 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혼할 때 대비를 해야 돼요. 단독명의로 했다가 당신 나 믿잖아. 내가 어떻게 믿니 걸? 네.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거 가지고도 싸워. 자기가 지분이 6이래. 나는 4고. 왜 6이야? 5대5지. 그래서 하다가 결혼 싸우다 5대5로 간 거야. 그러면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도 많은데 이 공동명의자는 세액 공제가 안 되고 단독명의자만 됐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한 사람 이름으로 된 분의 1세대 1주택자만, 이 어르신만 세액 공제 혜택을 다 받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공동명의자들이 가만히 있냐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도 노부부가 그런 걸 대비해서 다 해놓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 올해부터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화 준 거죠. 그렇죠? 네. 대신 이제 납세 고지는 누가 찾느냐? 지분율이 많은 자. 지분율이 둘 중에 큰 자. 지분이 많이 동일하면 선택. 뭐 남편이 내든 부인이 내든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30페이지에 물적 납세무, 예, 체납 시 수탁자의 인적 책임 배제. 거기 법 개정 내용에 보니까 신탁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를 종전에 수탁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탁자로 변경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부러 신탁을 걸어가지고 신탁 회사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주택수를 줄인 걸 막겠다. 그래서 이제는 신탁을 해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32페이지 가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주요 질문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현업을 하시면서 이 질문 사례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고,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잠깐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오른쪽에 7번 법인 이름으로, 오른쪽에 7번 법인 이름으로 2020년 6월 17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했다. 이때 장기는 8년 장기를 말합니다. 그럼 합산 배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20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를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고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합산 배제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합산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합산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법인 이름으로 해도 이건 안 된다. 배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가보시면 34페이지 맨 하단에 2번입니다. 2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늘었는데, 의무 임대기간은 몇 년? 이건도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보통 우리가 8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늘었어요? 10년.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3번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장기 매입 임대 주택 등록, 즉 8년입니다. 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 받는다고 됐어요? 못 받는다고 됐어요? 안 돼요. 조정지역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10년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를 못합니다. 아예. 무슨 지역이요? 네, 조정지역. 네. 자, 그 다음에가 4번 했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러면 단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이번에 오피스텔이야,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임대 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는데 다시 장기 임대로 등록하면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다고 됐어요, 없다고 됐어요? 받을 수 있다고 됐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 되는데 오피스텔은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규제한 거는 아파트. 오피스텔은 다시 장기 임대는 가능해요. 대신 단기 임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가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단기는 4년이었단 말이에요. 장기는 몇 년? 8년. 근데 단기 임대는 없어졌어요, 이거는. 이건 안 돼요. 이것만 가능해요, 이거. 8년. 그러니까 만약 한다면 8년 묶여야 돼요, 8년.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소득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